I got the cash in the bags. 1989년 11월 5일 아침 7시 35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이른 아침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오 마이 갓!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샌디에이고 힐크레스트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주로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어 24시간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는 곳이기에 평소 범죄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온 전화라. 경찰은 단번에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합니다. 경찰이 신고 현장인 고급 주택에 도착합니다. 아침임에도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침실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침실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이름은 댄 브로데릭, 44세,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댄의 두 번째 아내, 린다 콜케나, 28세,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침대 시트와 방바닥은 모두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린다는 가슴과 머리에, 댄은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사망했을 당시 집안으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용의자는 바로 댄의 첫 번째 아내인 베티 브로데릭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7일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베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베티는 그 시절 여자아이들이 그랬듯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1965년 18살이 된 베티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참석한 파티에서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마르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 베티에게 냅킨 한 장을 건넵니다. 냅킨에는 예비의사 댄 브로데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댄은 베티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베티 역시 잘생기고 똑똑한 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티의 가족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댄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4년이 흐르고 1969년 4월 12일 댄과 베티는 결혼에 꼴이 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9개월 후 두 사람은 첫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유산의 아픔을 겪지만 이후 댄과 베티는 3명의 아이를 더 낳아 딸 둘, 아들 둘 총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댄은 코넬 대학교에서 의사 학위를 받은 뒤 다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법을 공부합니다. 댄이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베티 혼자의 몫이 됩니다. 베티는 4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수입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었죠.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를 꿈꿨던 베티였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베티는 남편 댄에게 집안일은 자기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스스로 슈퍼우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댄은 베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 댄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샌디에이고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에 들어갑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댄을 찾는 고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5년 후 1978년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게 된 댄은 로펌을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법학과 의학을 모두 공부한 댄은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습니다. 베티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남편의 성공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베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댄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이제 그는 1년에 우리 돈 10억 원을 벌 정도로 성공합니다. 주변인들은 댄의 성공에는 아내 베티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큰 돈을 번 댄은 방이 5개나 되는 큰 저택을 구매하고 콜로라도의 고급 콘도와 보트도 삽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인 컨트리클럽 회원이 되죠. 그것도 2곳이나요. 아이들은 모두 학비가 비싼 유명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베티는 이러한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듯 했죠.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일이 너무 바빠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댄과 베티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댄과 베티는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말다툼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베티는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이혼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그녀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녀는 남편 댄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982년 가을, 38살이 된 댄은 젊고 아름다운 개인 비서를 한 명 고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콜케나, 당시 나이 22세. 그녀는 원래 댄의 사무실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지닌 린다는 전형적인 금발 미녀였습니다. 린다를 고용하기 전 댄은 직원 한 명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비서를 고용했다는 소식에 이제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 베티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새로 고용한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있던 린다라는 말에 베티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싸움을 느낍니다. 린다는 학력도 낮고 법학이나 의학에 전혀 지식도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린다랑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베티의 물음에 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되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댄은 예전과 달리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댄은 예전과 다른 모습에 베티는 불안해지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리 없다며 남편을 믿습니다. 1983년 11월 22일, 베티는 샴페인 한 병과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댄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댄의 39번째 생일입니다. 베티는 남편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설렙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한 베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남편 댄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벽에 생일 축하해요 나의 사랑 댄 이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고 책상 위에는 빈 와인 한 병과 와인잔 2개,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티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댄 어디 있어요? 직원은 비서 린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베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사무실에 앉아 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댄은 퇴근 시간이 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 장롱에 있는 댄의 옷을 꺼내 뒷마당에서 그의 옷을 태워버립니다. 베티는 남편 댄이 비서 린다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습니다. 댄이 집에 돌아오자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댄은 린다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베티 당신은 늙고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멍청하고 의심까지 많군. 베티는 그의 막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이러다 그를 진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댄은 이런 베티에게 질려버립니다. 1985년 2월, 댄과 베티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댄은 베티와 4명의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댄의 행동에 괴로워하던 베티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댄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베티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고 희생했는지 깨닫고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티는 댄의 집 현관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아이들만 문 앞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은 베티에게 치명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위험에 방치했다는 빌미가 되어 자녀들의 양육권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베티의 생각과 달리 댄은 이게 뭐 별일이냐며 바로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구해버립니다. 그제서야 베티는 자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티는 댄에게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댄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1985년 9월 22일, 댄과 베티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댄은 이혼을 신청합니다. 한 달 후 댄은 베티에게 말합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사실 린다와 사귀고 있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 댄은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팔았어.
집은 베티의 유일한 자산이자 베티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다니 베티는 곧장 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댄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베티는 차로 댄의 집 현관문을 들이박습니다. 댄은 경찰에 신고하고 베티는 72시간 정신병원에 구금됩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돌보는 일에 모든 걸 바친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베티는 절망합니다. 댄은 샌디에이고 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치졸하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 베티가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혼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녀는 댄에게 제대로 대항할 힘조차 갖출 수 없었습니다. 베티는 댄에게 전화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린다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댄의 집에 들어가 거울을 부수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침대에 크림파이를 바르는 등 원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베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었습니다. 1986년 7월, 댄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는 내 아이의 양육권을 얻습니다. 댄은 베티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대신 자신과 린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욕설에는 $200, 무단 침입이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만날 경우에는 $500, 자신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1000, 이런 식으로 벌금을 책정해 이를 어길 경우 생활비에서 빼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댄의 이런 방식은 베티의 화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댄의 벌금 산정 방식에 따라 베티는 대래 댄에게 $1300, 우리 돈 약 17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1989년 1월, 법원은 댄에게 베티가 다시 결혼할 때까지 매달 위자료로 $16,000, 우리 돈 약 2,08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리의 양육권을 베티가 갖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베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댄이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자신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는데 베티는 댄의 수입의 절반을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댄은 없었을 테니까요. 3월, 베티는 총을 하나 구입해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1989년 4월 22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댄과 린다는 결혼합니다. 베티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병들어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그녀는 단기간에 27kg이나 살이 찝니다. 1989년 11월 5일 새벽 5시 30분. 이틀 후면 베티의 42번째 생일입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베티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베티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7년이나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잔인하게 7년을 괴롭히다니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베티는 댄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봅니다. 댄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나를 협박해? 베티는 폭발합니다. 베티는 가방에 총을 넣고 둘째 딸 방에서 댄의 집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댄의 집으로 무작정 달립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댄의 집에 도착한 베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2층 침실로 갑니다. 댄과 린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티는 총을 꺼내 그들을 향해 5발 발사합니다. 린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베티는 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침실의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날 오후 베티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배신하고 무참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교활하게 아내를 압박한 남편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었다며 베티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베티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자주 편지를 썼죠. 그리고 베티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미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한 충격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90년 10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베티는 벤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고 자신이 어떻게 그를 뒷바라지했으며 그리고 결국 어떻게 처참히 버려졌는지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며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베티는 사건 당일 자신이 대네 집에 간 이유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차를 몰고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베티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8개월 전 총기를 미리 구입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고의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11월 15일, 3주 반의 심리를 거치고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계획된 범행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최종 합의에 실패해 재판은 연기되고 맙니다. 1991년 10월 15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12월 11일 배심원단은 베티에게 두 건의 살해 혐의를 적용해 32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이 사건은 2020년 더티존 시즌2라는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현재 베티는 캘리포니아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2011년 11월, 2017년 1월 베티는 가석방 신청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합니다. 베티가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금의 후회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녀는 냉혹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헤어짐에 있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로 연을 맺어 가정을 이뤘다면 더더욱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오늘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우리에게는 하버드와 MIT 대학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유수의 최첨단 기업 연구소들이 즐비한 보스턴에는 2018년 기준 약 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의 어느 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마친 연구원 설성에는 중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설성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 장레이와 조카 왕총이 남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게 되죠. 그것도 몇 번이나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에 설성에는 싸한 기분을 느끼고 그날 밤 그는 결코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당신 조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어요. 아내 장레이의 말에 그동안 아이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왕총 형이 안방에서 자주 나와요. 그동안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추어지며 한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힘겹게 쌓아왔던 명성과 이미지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외삼촌, 외숙모와 조카, 이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소재로도 쓰지 않을 것 같은 현실판 막장 스토리.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성해. 1978년 6월 출생. 당시 나이 44세. 중국 감숙성 무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설성해는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총명하고 지능이 높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만큼 공부도 꽤 잘했는데 학원이나 별도의 과외를 받지 않고도 줄곧 탑을 유지했죠. 1996년 설성해는 산시성에 있는 서북공업대학교에 입학해 전기공학 및 자동화 분야를 전공합니다. 2000년 대학을 졸업한 설성해는 동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죠. 2003년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그는 베이징에 있는 국립자연과학연구소인 중국과학원에서 생물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006년 설성에는 칭화대학교 생물정보학연구소에 들어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죠. 28살이 된 설성에는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장래희를 만나 결혼합니다. 장래희는 설성애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곁에서 묵묵히 그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설성애는 그런 아내가 정말 고마웠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죠. 2008년 설성애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죠. 중국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2008년 7월 설성애는 아내 장래희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생명과학연구소이자 교육기관인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컴퓨터과학 개발자로 근무하죠. 설성애는 중국에서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아내와 작은 집에서 살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 논문을 쓰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설성애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커플이 무척 보기 좋았죠. 모범적인 부부 그 자체였어요. 연구소 주변을 렌트비가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때 그들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여유롭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매우 낡고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항상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어요. 정말 보기 좋았죠.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의지가 되어준 덕분에 설성의 부부는 빠르게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형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2010년 12월 인생의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는 하버드 대학교 통계학과에 들어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설성에는 생물공학 분야를 연구했는데 통계학을 접목하면서 그동안의 연구를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 자신의 연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죠. 설성에는 주로 생물정보학 기술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국제 저널에 게재하는데 설성애가 저술한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은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제품 개발과 정밀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이용되죠. 설성애의 일명 돈이 되는 연구에 과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암 진단 연구 분야에서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죠. 설성애는 미국에 어떤 인맥도 없었지만 그의 연구의 중요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동안 설성애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일로도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설성애는 아내 두 아이와 함께 남 부러울 것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지만 여기에서 안주할 설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연구들이 워낙 돈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설성애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성애는 사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공부해 그 성과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성애의 아내 장래희의 생각은 설성애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미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죠.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2015년 1월 설성애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남고 자신만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일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는 천진의 망강원 유전자 과학기술이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그간의 연구를 상품화해 시장에 출시합니다. 그 결과 설성애는 부와 명성을 모두 얻게 되죠. 2017년 그는 늘 자신의 연구가 중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가 중국에 다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설성애는 회사를 운영하기에 바빴지만 암치료 연구를 위해 중국과학원 천진산업미생물학기술연구소에 들어가 산업연구원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설성애는 혼자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2018년 흑수저인 설성에는 0에서부터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죠.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순탄하기만 한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힘겹게 쌓아 올린 설성해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랜만에 중국에 온 설성해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바로 그의 누나였습니다. 잘 지내지? 이번에 너 들어갈 때 말이야. 혹시 왕총도 좀 데려갈 수 있을까? 왕총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좀 그래서. 삼촌 좋은 게 뭐니? 삼촌이 미국에 있는데 이럴 때 미국 유학 한번 가는 거지. 설성에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중국의 회사를 차리면서 자주 중국을 오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오면 그동안 밀린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서둘러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기에 바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누나의 희생이 컸죠.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았던 탓에 거의 모든 지원이 아들인 설성애에게 쏠렸고 누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동생 설성애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건 역시 누나의 몫이 되었죠. 평소 누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설성애는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 누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날 이때의 결정은 설성의 인생에 있어 가장 경솔한 결정이었죠. 설성에는 일찍이 중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탓에 조카 왕총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인격체로 성장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성공한 자신이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성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설성의 조카 왕총은 그다지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외동아들로 오냐오냐 자라 제멋대로인데다 학교에서 자주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은 일명 문제아였죠. 수능도 망쳐 어디 변변한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되지 않고 계속 말썽만 부리니 설성의 누나는 아들이 중국에서 사람 되기는 글렀고 여기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그래도 미국에 가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외삼촌이 있는 미국에 보내려 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에서 성공한 외삼촌과 있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 아들이 뭐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나의 부탁을 받은 설성에는 바쁜 와중에도 조카 왕총이 다닐 어학원에 수소문합니다. 2018년 9월 설성에는 19살이 된 조카 왕총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조카 왕총과 매사추세츠주 알링턴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죠. 설성애 부부는 왕총을 세심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설성애가 조카 왕총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총은 외삼촌이 설성애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설성애는 왕총을 돌보는 일이 자기 생각과 많이 다르며 힘에 부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이 바빠 점점 조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아내 장레이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설성애가 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과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설성애는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가족을 돌볼 에너지도 없어집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걱정됐지만 그래도 남자인 왕총이 집에 있어 다행이란 생각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총은 외삼촌이 설성애와는 다소 갈등을 일으켰지만 외숙모인 장래이와는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사촌 동생들과도 잘 지냈죠. 왕총은 서서히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2019년 왕총은 보스턴에 있는 연구 중심의 사립 명문 대학 노스 이스턴 대학교에 들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죠. 조카인 왕총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설성에는 인맥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이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총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이제야 설성에는 누나에게 좀 면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했다고 생각한 최선의 노력과 선택이 그의 발등을 찍을 것이란 것을요. 하루는 설성애가 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미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가 너무 반갑고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설성이와 달리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꼭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왠지 자신을 불편해하고 피하는 듯 했고 대화할 때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사실 설성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한다며 밖으로 놔두는 사이 아내 혼자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이끌어 가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요. 설성이는 이게 다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가족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좀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듯 아내는 의도적으로 설성이를 피해 다니기에 바빴죠. 2020년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설성이는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 장래희와 조카 왕총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 장래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2018년 왕총이 갓 미국에 왔을 때부터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게 장장 2년을 설성이를 속이며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거죠. 어쩐지 외삼촌인 자신과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반항적이었던 왕총이 아내와는 웃으며 곧잘 이야기도 하고 꽤 친하게 지내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이 각별히 잘 지내는 걸 봤지만 그래도 설마 차마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설성의 어린아이들조차 엄마와 사촌형의 묘한 관계를 눈치채고 아빠인 설성에게 여러 차례 귀뜸했었죠. 설성이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순간 멍해지고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차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참아내며 아내 장래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래희는 모든 걸 왕총의 탓을 하며 억울하다고 말했죠. 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왕총을 막을 수 없었어. 한창 나이의 남자애가 달려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당신은 매일같이 일해, 연구에 바쁘고 집에 없는 날이 허다한데 나 혼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너무 외로웠다고. 말이 통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을 의지했나봐. 장래희는 먼저 왕총이 유혹했다며 모든 탓을 왕총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가정을 등한시한 설성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래희는 남편 설성애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겨났죠.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왕총에게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총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는 중국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유난히 여자를 밝혔죠.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도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었습니다. 왕총은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여자친구들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으스댔죠. 미국에 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왕총은 미국에 와서도 여자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보니 마음처럼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외숙모 장래희였죠. 외삼촌 설성애는 일 때문에 중국에 가느라 자주 집을 비웠고 장래희가 자신의 영어 과외를 해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장래희와 왕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엄마처럼 자기를 살갑게 보살펴주는 외숙모를 보며 왕총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게 되죠.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왕총은 중국에서도 그리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설성애의 누나, 그러니까 왕총의 엄마 역시 왕총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낸 미국이었죠. 왕총은 미국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자유롭고 쿨한 딱 자기가 원했던 곳이었죠. 미국의 엄청난 자본주의를 눈으로 본 왕총은 절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계속 미국에 살고 싶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왕총의 영악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미국의 우수인재 유치 이민 정책에 부합해 영주권을 딸 가능성은 희박했고 외삼촌이 대학 입학까지는 도와줬지만
영주권까지 도와주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외숙모를 공략하자. 왕총은 외숙모에게 남자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취향을 파악해 관심사를 찾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촌 동생들과 놀아주고 집안일을 돕고 서서히 장래희의 마음을 파고들죠. 장래희 역시 조카 왕총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에 대화 상대가 생기니 모처럼 만의 삶의 생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에 오랜 시간 고독하고 쓸쓸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서서히 왕총에 스며들었죠. 두 사람의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설성애가 긴 중국 출장을 떠난 어느 날 장래희와 왕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커져버린 욕망이 이성을 삼켜버리고 두 사람의 금지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언제였는지 아득해져 버린 장래희에게 왕총은 다시금 풋풋한 연애의 감정을 되살려 주었고 짜릿한 자극과 신선함을 선사했죠. 2019년 시간이 가면서 신선함은 바래고 장래희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장래희는 왕총에게 그만 관계를 끝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순히 장래희의 말을 따를 왕총이 아니죠. 그러기만 해봐. 외삼촌한테 확 다 말해버릴 거니까. 왕총은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시지와 몰래 찍어둔 사진을 들이밀며 장래희를 협박했습니다. 왕총은 영주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외숙모가 받게 될 재산에도 꽤 관심이 많았죠. 외삼촌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만큼 이혼 후 외숙모 장래희가 받게 될 재산도 꽤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외숙모와 결혼하기만 하면 영주권도 그리고 외삼촌의 재산도 다 내 것이야. 왕총은 이대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래희는 이때라도 과감히 관계를 끝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총의 협박에 장래희는 그렇게 1년을 더 질질 끌려다니며 관계를 유지하죠. 2020년 7월 설성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 2년 만에 외숙모 장래희와 20살 어린 조카 왕총의 금지된 사랑은 끝이 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설성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내 조카와. 수치스러웠습니다. 2020년 8월 설성애는 냉정을 되찾고 하나씩 일을 해결해 갑니다. 먼저 아내 장래희와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장래희와 조카 왕총을 집에서 쫓아내죠. 설성애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평온한 삶이 찾아올 거라 굳게 믿었죠. 장래희는 지난날에 후회하며 남편 설성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함께 고생했던 그때의 기억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설성애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하죠. 그리고 예전처럼 장래희가 아이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해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생활은 바뀐 거 없이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왕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순순히 물러설 왕총이 아니죠. 설성애는 왕총을 집에서 내쫓고 경제적 지원을 다 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총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였죠. 왕총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장래희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장래희는 더 이상 왕총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설성애와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데다 경제적 지원마저 끊겨버리자 왕총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련이라는 걸 겪어보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왕총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 다 설성애와 장래희 탓이라며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왕총이 장래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미래를 당신이 다 망쳤어. 난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책임져.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나도 따라가겠어. 장래희는 섬뜩했습니다. 왕총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만 같았죠. 장래희가 답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자 왕총은 설성애의 집으로 찾아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몇 번이나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집에 침입해 설성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왕총의 도놈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성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나타나
아이들을 미행하기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죠. 설성에는 자신의 조카 왕총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웠죠. 참다 못한 설성에는 왕총이 아내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와 그간 왕총이 한 행동들을 근거로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왕총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왕총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이유로도 설성애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도 할 수 없었죠. 접근 금지 명령으로 더 이상 외숙모 장래희를 볼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왕총은 중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외삼촌이 날 집에서 내쫓았어. 법원에서 접근 금지까지 받아서 난 이제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어. 왕총은 외숙모 장래희와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죠. 자기가 한 일은 쑥 빼고 외숙모 장래희의 유혹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들 왕총의 전화를 받은 설성애의 누나는 바로 동생 설성애에게 전화에 통곡하며 화를 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애를 내쫓아? 그 어린 게 외삼촌 하나 믿고 그 멀리 간 건데 대체 부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그 여우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를 꼬드겨. 이게 말이 되니? 숙모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그게 할 짓이야? 그러면서 왕총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기도 부모님을 더 이상 보살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설성애가 아무리 자초지종 설명해도 설성애의 누나는 아들인 왕총의 말만 믿고 귀를 닫은 채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쫓아낸 설성애를 원망할 뿐이었죠. 이렇게 사이좋았던 남매 사이는 금이 가고 맙니다. 어찌됐든 왕총이 눈에 띄지 않으니 설성애는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죠. 왕총 역시 정신을 차린 건지 주 8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 속임수였죠. 그의 내면은 설성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복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성애는 겁이 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이 끝나면 왕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신청을 합니다. 2020년 4월 7일 법원은 설성애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 연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설성애와 왕총은 2년 만에 법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설성애는 혹시라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초조했습니다. 법정에선 설성애는 왕총과 전처 장래희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언급하며 왕총이 여전히 자기 가족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죠. 이에 왕총은 과거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는 이전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판사는 왕총의 아르바이트 기록 등을 살펴보며 왕총이 진짜로 변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왕총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지난 2년 동안 어떤 문제 행동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다시 마주치고 충돌할 일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성애의 연장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왕총은 외삼촌 설성애를 쏘아보며 옅은 미소를 띱니다. 그 모습에 설성애는 그동안 힘겹게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만 놓아버립니다. 왕총의 말과 달리 그는 지난 2년간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되려 자기 엄마를 이용해 하루가 멀다고 설성애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왕총이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없다니 그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설성애는 두려웠습니다. 설성애는 넋이 나간 채 변호사와 인사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법원 앞 주차장에는 먼저 밖으로 나온 왕총이 설성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성애는 분노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와 폭주하고 말죠. 2022년 4월 7일 오후 4시 50분 케임브리지 지방법원 앞 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흰색 쉐보레 SUV가 갑자기 속력을 높이더니 검은색 도요타 차량을 박아버리죠. 검은색 도요타 차량의 운전자는 도와달라는 듯 힘겹게 손짓을 하고는 이내 의식을 잃고 맙니다. 잠시 후 흰색 쉐보레 SUV에서 설성애가 내립니다. 설성애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쓰러져 있는 검은색 도요타 차량의 운전자를 노려봅니다. 그는 바로 설성애의 조카 왕총이었습니다. 설성애는 품에서 총을 꺼내
왕총을 향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왕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죠.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사건 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설성에는 총을 내려놓고는 달아날 생각이 없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왕총 주변에는 10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2022년 4월 8일 설성에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왕총은 날 너무 괴롭혔어요. 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했죠.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설성에는 지난 2년간 자기에게 일어나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성의 변호사는 설성이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학과 과학계에 큰 공헌을 한 점, 왕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당한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설성의 차에 총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가 법원으로 올 때부터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계획 살인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설성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 설성이가 조카 왕총을 해칠 거라는 어떠한 낌새도 없었다고 하죠.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성이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매사에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설성이의 사건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믿지 못했죠. 그들은 아무래도 사건 당일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신청이 기각된 이래 큰 충격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그였기에 그가 가족을 지킬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설성의 전처 장래희도 법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끌려가는 설성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중국인들이 왕총과 장래희를 비난하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승들과는 어울리는 게 아닌데.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설성해를 많이 안타까워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 사법부가 중국의 국가 인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미국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부만한 인재들이 시련에 약하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한 인간의 끔찍한 탐욕과 뻔뻔함에 가족이 파멸했고 중국과 미국, 더 나아가 인류의 의학과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과학자를 잃었습니다. 장래희와 왕총의 경악스러운 행태,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한 방에 날려버린 설성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설성해의 재산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처 장래희에게 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일본계 브라질 사업가 마르코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경찰은 외딴 숲에서 조각난 채 캐리어 3개에 나뉘어져 버려져 있는 마르코스를 발견합니다. 뼈에 피해 무섭도록 정교하게 절단된 면, 해부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마르코스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설이 난무했는데요. 미국 거대 식품회사인 마르코스가 회사를 매각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이에 불만을 품은 이가 벌인 일일 거라는 이야기부터 경쟁업체에서 사주에 죽인 거라는 설, 마르코스의 여자 관계가 꽤나 복잡했던 탓에 돈을 노린 누군가, 여자와 결탁해 벌인 일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마르코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르코스 키타노 마스나가 당시 나이 42세, 1970년 10월 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르코스의 할아버지는 요키라는 식품 제조회사의 창업주로 일본에서 브라질로 건너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권이 아들에서 그리고 손주인 마르코스로 넘어가면서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죠. 특히 재벌 3세인 마르코스는 사업 수완이 무척 뛰어났는데 그가 CEO가 되고 선보인 냉동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키워놓은 것보다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죠. 그 결과 마르코스는 브라질에서 부유한 재벌 중 하나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죠. 마르코스는 와인과 총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 그의 집에는 200만 달러 상당의 와인과 50만 달러 상당의 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예술품들도 넘쳐났죠. 마르코스는 재력을 무기 삼아 젊은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주기적으로 상대를 바꿔가며 여러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런 못된 습성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마르코스는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남성적으로 매력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무척 밝혔죠. 여자를 무척 좋아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안쓰럽다고 해야 할지 정작 마르코스를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도 그녀가 마르코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좋아해준 첫 번째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결혼 후에도 마르코스는 여전히 많은 여성을 만나고 싶었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데이트 앱을 찾았고 홀거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룻밤 상대를 사는 거죠. 마르코스의 두 번째 아내 엘리제 역시 콜걸 출신입니다. 엘리제는 마르코스보다 11살 연하였죠. 두 사람은 2004년에 처음 만나 결혼에 꼴이 납니다.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만난 여러 콜걸 중 한 명이었죠. 콜걸 출신의 엘리제가 어떻게 억만장자 마르코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제 마스나가 1981년 11월 29일 그녀는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브라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엘리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녀가 3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떠나고 엘리제는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죠. 이때가 엘리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엘리제의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맙니다. 새아버지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엘리제와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고 있던 엘리제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을 발설하면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질 거라고 겁을 주죠. 어렸던 엘리제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혼자 돼 슬퍼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엘리제의 불행이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엘리제가 살았던 동네는 브라질에서도 치안이 불안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엘리제는 납치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엘리제는 이 지옥같은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갑니다. 이렇게 18살의 엘리제는 상처뿐이었던 집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간호학을 전공한 엘리제는 간호사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던 엘리제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기와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제는 정이 많고 여린 성격이었는데 환자에게 너무 깊이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환자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엘리제는 깊은 상심에 빠졌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죠. 정신적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엘리제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엘리제는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죠. 저녁에 잠깐 일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죠. 엘리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코알거리였습니다. 엘리제는 정치인, 재벌 등 사회 지도층 남성만을 상대하는 고급 업소를 찾아갑니다. 2003년 엘리제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로또 같은 남자 마르코스를 만납니다. 마르코스는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를 가진 엘리제에게 첫눈에 반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 달리 자기와 말이 잘 통하고 똑똑했습니다. 특히 사냥 마니아였던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함께 사냥하러 다니는 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은 모두 사냥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엘리제는 그들과 달리 사냥을 좋아해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사냥을 다니죠. 마르코스는 아내의 눈을 피해 엘리제와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마르코스는 엘리제의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엄청난 금액의 생활비도 따로 챙겨주죠. 엘리제는 더 이상 학비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다니고 브라질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3년 후 2006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르코스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마르코스는 바로 아내와 헤어지고 엘리제와 함께 살죠. 마르코스는 주변에 엘리제가 콜걸 출신이란 사실을 숨기고 그저 로스쿨 학생이라고만 소개합니다. 2009년 10월 마르코스는 300명이 넘는 하객을 초청해 엘리제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르코스는 브라질 상파울루 서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죠. 두 사람은 지하실에 와인 저장고를 만들어 고급 와인을 저장하고 무기고 같은 방을 만들어 총기, 탄약 등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은 고가의 예술품들로 가득했죠. 돈 걱정 없이 깨볶으며 좋기만 할 것 같은 이들 부부에게도 사실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2010년 말 두 사람은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딸을 얻습니다. 마르코스의 친구들은 마르코스가 엘리제와 재혼할 당시 엘리제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오해했다고 생각하죠. 마르코스에게는 좀 독특한 취향이 있었는데 그는 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애완용 뱀을 기르죠.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할 뱀을 집에서 기르게 하고 사냥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거기다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니 마르코스와 천생연분이었죠. 2012년 5월 마르코스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키워온 회사를 미국 식품회사 제너럴 밀스에 10억 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는 최종 사인만을 남겨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코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찰은 억만장자인 마르코스의 돈을 노린 자가 그를 납치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코스의 회사 동료와 직원들을 찾아갑니다. 마르코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나요? 적대 관계에 있거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요? 그들은 모두 마르코스는 온화한 사람이라 특별히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적인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회사를 매각하는 일 역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르코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그의 아내 엘리제를 찾아갑니다. 마르코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마르코스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잘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마르코스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일이 늦어져 회사에서 잤나 보다 생각하고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돼도 연락 한 통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범죄 조직이 연루된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몸값 협상을 위한 연락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죠. 마르코스의 가족은 초조해하며 마르코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고 며칠 뒤 엘리제가 시부모님, 즉 마르코스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마르코스의 부모에게 경찰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죠. 사실 그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마르코스의 부모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제의 말에 의하면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결혼하고 2번이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처음은 어렵게 딸을 임신했을 때였는데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 엘리제는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가죠. 딸이 태어나고 한동안 마르코스는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 밖으로 나돌았죠. 그러다 결국 바람난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기 며칠 전 2012년 5월 초 엘리제는 일주일 동안 상파울루 집을 떠나 할머니 댁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였죠. 이때가 마르코스에게는 엘리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엘리제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남편 마르코스를 감시합니다. 엘리제의 예상대로
마르코스는 엘리제가 집을 떠나자마자 바로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립탐정은 마르코스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엘리제에게 보내죠. 사립탐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한 엘리제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사진 속 여성은 엘리제가 결혼하기 전 일했던 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나탈리였죠. 심지어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데이트하며 자주 갔었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그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의 장소에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모습을 본 엘리제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5월 19일 집으로 돌아온 엘리제는 마르코스에게 바람 좀 그만 피우고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마르코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너 따위가 나 없으면 지금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좀 알아! 마르코스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엘리제는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을 마르코스의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마르코스의 부모는 아들의 여성 편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며느리 엘리제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경제적인 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엘리제와 손녀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죠. 마르코스의 부모는 엘리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경찰에게 전했고 경찰 역시 엘리제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고 5일 후 마르코스의 형에게 메일이 한 통 옵니다. 발신자는 동생 마르코스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 난 잘 있으니까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경찰은 외도로 인한 단순 가출일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마르코스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캐리어가 하나 발견되죠. 그 안에는 인체 조직 8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캐리어가 발견된 주변 들판과 산에서 인체 일부가 들어있는 캐리어 2개를 더 발견합니다. 그리고 풀숲에서 마르코스의 옷이 들어있는 파란색 봉지를 발견하죠. 경찰은 장시간 수색 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체 잔해와 머리를 수습합니다. 부검 결과 며칠 전 집을 나갔다던 마르코스였습니다. 사인은 머리 총상이었죠. 부검인은 신체 절단면이 매끄럽고 굵은 뼈를 피해 연골 부위만 정확히 골라 자른 걸 보면 범인의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의료 종사자나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엘리제는 남편 마르코스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었죠. 경찰은 마르코스의 집과 그 일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마르코스가 집을 나간 시간을 분석합니다. 5월 19일 저녁 6시 35분 마르코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날은 엘리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할머니 집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마르코스가 아내와 딸을 마중 나갔다 함께 집에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다투거나 그래 보이지 않았죠. 1시간 후 저녁 7시 30분 무렵 혼자 나가는 마르코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후 피자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후 그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발견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보아 이날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다음날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긴장한 표정의 엘리제가 힘겹게 캐리어 3개를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이를 본 경찰은 마르코스가 담긴 채 발견된 캐리어 3개를 떠올리죠. 약 12시간 후 엘리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갔던 캐리어가 없었죠. 과거 엘리제는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범인이 상당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듯 보인다는 부검이의 말과도 딱 맞아떨어졌죠. 경찰은 곧장 엘리제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엘리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죠. 경찰이 묻습니다. 마르코스가 집을 나간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어요. 마르코스는 지금 어디 있죠? 캐리어 3개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가방 어디에 있어요? 경찰의 물음에 엘리제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죠. 경찰은 계속해서 엘리제를 압박했고 길고 긴 대치 끝에 결국 엘리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엘리제의 진술에 따라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월 19일
공항에서 집에 온 마르코스와 엘리제가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를 먹는데 마르코스에게 전화가 오죠. 마르코스는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다면서 나가봐야 한다고 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내연녀 나탈리를 만나러 간다는 걸 눈치챕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이 와중에도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다니 엘리제는 꾸역꾸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격분에 소리치죠. 이에 마르코스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배를 큰소리 칩니다. 너 미쳤구나. 너 같은 건 내 딸을 기를 자격이 없어. 엘리제는 마르코스의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을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마르코스가 그녀의 뺨을 때리죠. 지금껏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한 적은 있어도 자기에게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르코스의 행동에 엘리제는 큰 충격을 받고 이혼하자고 말하죠. 그리고 집을 나가겠다며 엘리제가 짐을 싸자 마르코스가 빈정거리며 말을 내뱉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어디 가서 네가 나 같은 부자를 만나겠니?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넌 앞으로 딸 얼굴 볼 생각도 하지마. 난 널 정신병원에 꼭 쳐넣을 거니까. 마르코스의 말에 엘리제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캐비닛에서 총을 꺼내 마르코스를 향해 발사합니다. 죽은 마르코스를 보며 엘리제는 패닉에 빠지죠. 그녀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린 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죠. 엘리제는 마르코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조각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제가 간호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에선 마르코스와 사냥을 다니며 마르코스에게서 배운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기술이 더 유용했습니다. 마르코스와 사냥을 다니며 열심히 배운 덕에 엘리제는 부검이도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마르코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를 3개의 캐리어에 나누어 담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은 어린 딸이 옆방에 있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엘리제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실은 뒤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가 숲과 들판에 마르코스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 행세를 하죠. 2013년 6월 4일, 엘리제가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낀 엘리제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라며 마르코스의 외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2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죠. 부검 결과를 보면 총알이 정수리를 뚫고 들어가 턱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통상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발사해야만 가능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보다 키가 작습니다. 검찰은 마르코스가 누워있거나 혹은 어딘가에 앉아있을 때 엘리제가 마르코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무방비 상태의 마르코스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의 여자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며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마르코스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며 엘리제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엘리제가 엉겹결에 총을 쏴 머리에 맞은 거라고 주장하죠.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의문점은 마르코스의 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가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검찰은 엘리제가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제는 강하게 부인하죠.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와 엘리제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엘리제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르코스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자기는 밖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엘리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구속했다는 겁니다. 엘리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친구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30분마다 전화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보고해야만 했죠. 남편에게 전화할 때는 주변의 남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엘리제를 무시하며 모멸감을 주었고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2016년 11월 28일 법원은 엘리제에게 유기징역 19년 11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엘리제가 콜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딸이 마르코스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일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친자 확인 결과 마르코스의 딸이 맞았습니다. 마르코스의 딸이 맞다는 걸 확인한 마르코스의 부모는 소녀를 데려다 키우기로 하죠.
2019년 고등법원은 엘리제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16년 3개월형으로 감형해 줍니다. 2022년 5월 그녀는 2028년 출소 예정이었지만 항소의 현재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변호인과 함께 교도소를 떠나면 말하죠. 마르코스가 절 용서했다고 믿어요. 마르코스를 위해 늘 기도하죠. 전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고 너무 기뻐요. 딸이 절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감옥에서 쓴 자서전을 발표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